남편 제삿날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딸이 전을 부치고 아들이 과일을 깎았어요. 셋이서 좁은 부엌에 끼어서 부스럭거리다가 뭔가 하나씩은 꼭 엎지르고 그러면서 웃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벌써 12해가 지났습니다. 그 12해 동안 저는 한 번도 혼자 제사상을 차린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꼭 왔거든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된다고. 그 말이 고마웠어요. 그 말이 저를 살렸어요.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한동안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서웠어요. 눈을 뜨면 남편이 없는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었어요. 밥을 차려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삿날엔 향 연기가 방 안에 퍼지는 걸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그 까만 노트,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던 그 노트. 12해가 지났는데 아직도요.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어김없이 그 숫자가 떠올라요. 10억?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서 처음 봤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우리 30년을 다시 쓰게 만든 숫자였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1983년이었습니다. 그해 봄 남편 회사에서 야유회가 있었어요. 신혼이라 남편 직장 사람들이 낯설었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구석에 혼자 앉아 종이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웃어야 할 것 같은데 웃을 자리도 모르겠고 어색하기만 했어요. 그때 누군가 옆에 와서 앉더니 말을 걸었어요. 저도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같이 앉아요. 그게 그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정순이. 남편 직장 동료인 한 과장 부인이었어요. 저보다 5살 위였는데 말이 참 편했어요. 격식이 없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툭툭 던지듯이 말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야유회 내내 우리 둘이 붙어 다녔어요. 점심 먹으면서 알게 됐는데 순희 씨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저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시댁도 멀고 친정도 서울이 아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에 신혼살림 차린 거.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동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헤어질 때 순희 씨가 먼저 물었어요. 나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나이도 위니까.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날부터 그 여자는 제 언니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처음 몇 년은 남편들 직장 때문에 자주 봤어요. 야유회, 회사 행사, 명절 모임. 그러다 남편들이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나서도 우리 둘은 계속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점심을 먹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를 했어요. 언니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첫째 낳고 몸조리를 할 때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오셔야 했는데 어머니가 그 해에 많이 편찮으셨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먼 지방에 계셨고 남편은 직장에 나가야 했고 저 혼자였어요. 신생아 안고 산후 몸으로. 그때 언니가 열흘을 왔어요. 아침에 와서 저녁 먹이고 갔어요. 아기 목욕시키는 것도 분유 타는 것도 아기 울 때 안아주는 것도 다 언니가 해줬어요. 언니한테도 어린 자식이 있었는데 자기 살림을 미루면서 와줬어요. 저는 그때 언니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맙다는 말만 했어요. 언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중에 내가 힘들면 내가 와줘. 그거면 됐어.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나중에 내가 힘들면 내가 와줘.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이 될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였어요. 1991년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터라 수입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었거든요.
아이들 학원도 끊고 외식도 못하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은 매일 나갔다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에 피로가 쌓여 있었는데 집에 오면 괜찮다고만 했어요. 다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는데 통장 잔액이 거짓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몰랐어요.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우리가 힘들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남편이랑 둘이 꽤 애썼어요. 그때 언니가 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흰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언니, 이게 뭐예요? 그냥 써. 나중에 잘 되면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돼. 봉투 안에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 당시 50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훨씬 큰 돈이에요. 저는 얼마인지도 확인 안 했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 돈으로 2달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 남편 사업에 첫 납품이 들어왔어요. 언니가 준 그 500만 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납품 거래처가 언니 남편 한 과장이 소개해 준 곳이었어요. 첫 거래처요. 남편 사업 첫 시작을 열어준 사람이 한 과장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언니 내외가 우리한테 정말 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언니한테 밥이라도 한번 제대로 사야 한다고 남편이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 뒤로도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딸이 대학 원서를 쓸 때 언니가 밤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저보다 더 꼼꼼하게 챙겼어요. 원서 마감일 전날 밤 12시까지 같이 있다가 갔어요. 딸애가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한 아줌마가 나 붙을 거라고 했어. 느낌이 온다고. 그 느낌이 맞았어요. 딸이 붙었거든요. 딸은 그 뒤로도 언니를 좋아했어요. 한 아줌마 진짜 좋은 사람이다 하고 자주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들이 군대 갔을 때도 언니가 먼저 연락했어요. 박서방, 걱정 너무 하지 마. 내 아들도 갔다 왔어. 다 잘 돌아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훈련소 들어가던 날 저는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했어요. 잘 다녀올 거라고. 그런데 밤에 남편도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자식 군대 보낸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2008년에 남편이 몸이 안 좋다고 처음 말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겠거니 했는데 검사를 받고 나서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췌장에 뭔가가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잘 안 들렸어요. 췌장?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못 내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냥 흘렸어요. 딸한테는 그날 저녁에 말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을 꺼내면 진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말했어요. 딸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둘이서 전화기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전화한 게 언니였어요. 언니가 달려왔어요. 겁먹지 마.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은데. 잘 먹이고 잘 재우면 돼. 그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니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저도 조금 버틸 수 있었어요. 그해 여름부터 언니가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왔고 뭔가를 꼭 들고 왔어요. 삼계탕, 전복죽, 도라지 달인물. 남편 입맛에 맞춘다고 매번 다른 걸 만들어 왔어요. 남편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형수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요. 무슨 소리야?
어서 먹어. 저는 그게 다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겨울이 깊어지면서 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남편 병원 다니느라 저도 정신이 없었거든요. 언니 연락이 뜸해져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바쁜 사람이니까. 다들 제 살기 바쁜 거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달라진 게 맞았어요. 어느 해 추석이었어요. 명절이면 언니가 먼저 연락했어요. 그게 10년 넘게 이어온 일이었어요. 차례 전날 밤이면 꼭 전화가 왔어요. 명절 잘 쇠라고, 어른들 건강하시냐고. 그런데 그해 추석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도 없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없었어요. 명절 지나고 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언니, 추석 잘 쇠었어요? 아, 응. 나 요즘 좀 바빠서 미처 연락을 못했네. 그거였어요. 10년 넘게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바빠서 못했다고.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겼어요. 남편이 입원을 하게 된 게 2009년 봄이었어요.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 있었어요. 집에 가도 잠만 자고 다시 병원으로 왔어요. 그때 아이들이 교대로 왔어요. 딸은 주말마다 병원에 와서 남편 곁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퇴근하고 오다가 남편이 먹고 싶다는 거 사들고 왔어요. 아직 어린애들인데 그 얼굴들 보면서 저는 더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병을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반가웠어요. 언니 목소리가 듣고 싶기도 했고 남편도 언니를 반가워했으니까요. 언니가 과일을 들고 왔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반겼어요. 형수님, 오느라 고생하셨네요. 어서. 좀 어때?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 상태 얘기, 치료 얘기. 그런데 잠깐 이상한 순간이 있었어요. 언니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요즘 사업은 어때요? 납품 쪽은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멈칫했어요. 남편이 입원해 있는데 병실에서 사업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다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웃으면서 저는 그때 그냥 넘겼어요. 언니도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겠거니 했어요. 그게 걱정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날 언니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언니 잘 챙겨줘. 좋은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왜 그때 나왔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들이 병원 주차장까지 바래다 줬어요. 엄마, 언니 오니까 아빠 표정이 좋아지더라.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믿었어요. 저도 아이들도 다 믿었어요. 그게 다 진심인 줄 알았어요. 남편 상태가 2009년 겨울부터 급격히 나빠졌어요. 입원 날수가 늘어났어요.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다시 퇴원했다가 또 들어가고, 그 반복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이 지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지쳤어요. 남편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걸 매일 봐야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 앞에서만큼은 밝게 있으려고 했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만들어 올게. 그렇게 물으면 남편이 웃었어요. 당신이 만들면 다 맛있어.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매일 음식을 들고 갔어요. 아이들도 알았어요. 딸이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앞에서 울지 마. 내가 엄마 대신 울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애가 언제 이렇게 컸나? 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게
그게 대견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아들도 그랬어요. 말이 없는 애인데 병원 오는 날이면 꼭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그 손을 꼭 쥐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들 다 컸네.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복도에서 봤어요. 병실 유리문 너머로. 그날은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울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수돗물 틀어놓고 울었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많이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얼굴로 남편 곁에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건 그의 늦가을이었어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복도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남편 걱정보다 아이들 걱정이 먼저 났어요. 집에 와서 딸이랑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셋이서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아빠가 많이 힘드신 것 같아. 우리가 더 자주 가자.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아, 엄마. 우리 자주 갈게.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셋이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도 없이, 그냥 같이. 그 시간이 그때 저한테는 제일 큰 위로였어요.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좀 와줄 수 있어? 언니 목소리가 잠깐 뜸했어요. 아, 나 요즘 남편이 좀 아파서. 나도 정신이 없어. 그렇구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병원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 서 있었어요. 예전에 그 언니였다면 전화 끊기 전에 물어봤을 거예요. 많이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 그게 없었어요. 그냥 끊겼어요. 아이들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언니 연락이 뜸해진 것도, 그날 전화해서 느낀 이상한 감각도 그냥 제 안에 넣어뒀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의식이 또렷했던 날 밤이었어요. 저는 그날 병실에 늦게까지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 고생 많았어. 진짜로.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하나도 안 힘들었어. 남편이 웃었어요. 거짓말. 그게 그날 밤 나눈 마지막 농담이었어요. 딸이랑 아들도 그날 병원에 있었어요. 교대로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아이들 얼굴을 한참 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다 잘 될 거야. 너희가 있으니까.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남편은 그날로부터 며칠 뒤 눈을 감았어요. 아이들이 곁에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셋이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딸이 울면서도 손님들 챙겼어요. 아들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면서 자리를 지켰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애들 때문에 내가 쓰러지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이 없어도 이 애들이 있으니까. 언니가 장례식에 왔어요. 많이 울었어요. 저보다 더 울었어요. 남편관 앞에서 오열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멍해서 눈물도 잘 안 나왔거든요. 언니가 그렇게 우는 걸 보면서 그냥 봤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우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냥 슬퍼서 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장례를 마치고 사흘 뒤였어요. 저는 혼자 남편 방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혼자 하고 싶었어요.
남편 물건들을 하나씩 만지면서 천천히 했어요. 볼펜 하나, 수첩 하나, 오래된 명함들. 남편이 쓰던 물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다 여기 있는데 남편만 없다는 게.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위 서랍엔 볼펜이랑 메모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까만 표지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표지에 아무것도 안 써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어요. 펼쳤어요. 남편 글씨였어요. 날짜, 거래처 이름, 금액, 납품 날짜, 수금 날짜, 미수금액. 남편이 직접 손으로 적어온 거래 장부였어요. 저는 천천히 넘겼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러다 멈췄어요. 거래처 이름 옆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어요. 한 과장, 언니 남편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줄을 따라 손가락을 옮겼어요. 납품 날짜가 2006년부터였어요. 처음엔 금액이 작았어요. 몇백만 원씩. 그런데 해가 갈수록 금액이 커졌어요. 2007년, 2008년. 수급 날짜 칸은 2008년 여름부터 비어 있었어요. 납품은 계속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저는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어요. 미수금 합계 1,000만 원이 아니었어요. 10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10억?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펼쳤어요. 숫자가 바뀌어 있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어요. 10억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편 방 바닥에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10억? 남편이 받지 못한 돈이 10억이었어요. 가장이 없는 집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남편이 모를 리 없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한테도, 아이들한테도 혼자 알고, 혼자 사귀고, 혼자 갔어요. 그게 남편이었어요. 평생 그랬어요. 힘들어도 다 잘 되고 있다고 했고, 걱정돼도 걱정 말라고 했고, 아파도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도 그랬구나. 눈물이 났어요. 10억 때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혼자 사귀었을 그 시간 때문에. 아프면서도 그 숫자를 혼자 안고 있었을 남편 때문에. 그게 더 아팠어요. 배신당한 것보다, 10억이라는 숫자보다 남편이 혼자였을 그 밤들이 더 아팠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언니가 삼계탕을 들고 왔던 게 떠올랐어요. 전복죽을 쏘아왔던 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겁먹지 말라고 했던 게, 그 목소리가 그제야 다르게 들렸어요. 걱정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어요.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언니는 알았겠죠.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걸. 그러니까 더 붙어 있어야 했던 거예요. 병실에서 납품 괜찮냐고 물었던 그 목소리가, 맹장 응급실에서 제가 보낸 문자를 읽고도 이틀 동안 아무 말이 없었던 게, 마지막 날 밤 와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눈 감고 나서야 연락이 왔던 게 전부 이어졌어요. 울음이 나왔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 때문에 우는 건지, 언니 때문에 우는 건지, 저 자신 때문에 우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30년이었어요. 제가 언니라고 불러온 게 30년이었어요. 그 30년이 전부 계산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뭔가 진짜가 있기는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알 수 없어서 더 괴로웠어요. 딸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얼른 노트를 덮었어요. 응, 잠깐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앉았어요. 저는 노트를 이불 밑에 밀어넣고 딸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 딸이 저를 봤어요. 저는 말했어요. 아빠가 참 열심히 살았다. 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응, 엄마. 아빠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날 그 노트 얘기를 딸한테 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꺼내면 딸도 언니를 미워하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싫었어요. 미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날은 딸이랑 손을 잡고 남편 방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봄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계절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던 거지. 언니가 왜 곁에 있었는지.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상처받을까봐. 언니를 미워하게 될까봐. 당신은 혼자 다 알고 혼자 다 사귀었던 거야. 저는 그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배신당한 것보다 10억이라는 숫자보다 남편이 혼자 사귀었을 그 시간이 더 아팠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했어요. 이 집에 10억짜리 상처가 있다는 걸, 아이들은 아직 모른다는 걸, 언제 말해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도 이제 제가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남편이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딸이 밥을 차렸어요. 저한테 먼저 숟가락을 놓아줬어요. 엄마, 밥 먹자.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아침 저를 일으켜 세운 말이었어요. 아들도 와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셋이서 남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가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어요. 이 두 애가 여기 있으니까, 이 애들이 남편이 남기고 간 거니까, 그거면 됐다 싶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 시작이 얼마나 작은 시작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밥 한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봄이 지나고 두 번째 봄이 왔어요. 남편이 없는 집에 계절이 바뀌는 게 이상했어요.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사람들이 웃고 남편이 없는데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그게 처음엔 낯설었어요. 나중엔 그게 위로가 됐어요. 세상이 계속 돌아가니까 나도 계속 살아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이 교대로 왔어요. 딸은 한 달에 2번은 꼭 왔어요. 엄마 밥은 먹고 있어? 잠은 자고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내가 엄마한테 듣던 말을 이제 딸한테 듣는구나 싶어서.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왔어요. 아무 말 없이 집에 와서 뭔가를 고쳐놓고 갔어요. 현관 전구가 나간 걸 갈아놓거나 베란다 창문 잠금 장치가 헐거워진 걸 조여놓거나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저는 그게 더 고마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그랬거든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저는 그 말이 며칠 동안 마음에 남았어요. 뭔가 하고 싶은 거. 평생 살림만 한 사람이 뭘 하겠어 싶다가도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엄마, 음식 솜씨 있잖아. 작게라도 해봐. 저는 처음엔 웃어넘겼어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딸이 포기를 안 했어요. 엄마 나이가 뭐가 문제야. 할 수 있어. 그 말이 저를 움직였어요.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아파트 단지 옆 작은 상가였어요. 테이블 4개짜리. 혼자 할 수 있는 크기였어요. 아이들이 도와줬어요. 딸이 가게 청소를 도왔고 아들이 간판 다는 걸 도왔어요.
처음 문을 여는 날 셋이 같이 있었어요. 아무 손님도 없었어요. 그래도 셋이서 웃었어요. 처음 2달은 힘들었어요. 그래도 매일 나갔어요. 문을 열고 재료를 다듬고 국을 끓이고 기다렸어요. 다 잘 되고 있어 라고 스스로한테 말하면서 남편 말버릇이 저한테 옮았나 봐요. 그러다 서서히 됐어요. 단골이 생겼어요. 반년이 지나니까 점심시간이면 줄이 섰어요. 딸이 점심에 가게에 왔어요. 줄 서 있는 사람들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이거 진짜야? 진짜야. 딸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남편 웃음이랑 똑같았어요. 아들도 왔어요. 말없이 줄 서서 밥을 먹고 계산을 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사장님, 그 말을 하면서 씩 웃었어요. 이 애들이 이렇게 컸구나. 언니한테서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남편 첫 기일이 돌아왔을 때도, 2번째 기일이 지나갔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딸이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한 아줌마 요즘 왜 연락 없어요? 바쁜가 봐.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언니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천천히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든 채로 집에 와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선택한 건 사라지는 거구나.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없어지는 거구나.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됐다는 느낌이었어요. 딸이 결혼을 했어요. 작은 식장에서 수수하게. 그날 아들이 누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자리를 아들이 대신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동안 못 움직였어요. 아들도 잘 됐어요. 취직을 하고 자기 살림을 차렸어요. 이 애들이 이렇게 컸구나. 남편 덕분이기도 하고, 내 덕분이기도 하고, 그거면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아직 그 노트가 있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꺼내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사귄 것을 제가 다시 꺼내서 뭘 하겠어. 그냥 두는 게 남편한테 하는 마지막 예의인 것 같았어요. 동네 지인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한 과장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고. 세상이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제가 뭘 안 해도. 그리고 그해 봄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언니가 서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몸이 야위어 있었어요. 구깃구깃한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세월이 아니었어요. 삶이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나왔어. 들어가도 돼? 저는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라고 했어요. 소파에 앉혔어요. 차를 끓여서 앞에 놓았어요.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차 김이 올라왔어요. 창밖에 봄볕이 들어왔어요. 30년 전 야유의 봄볕이랑 같은 빛이었어요. 그 봄에 처음 만났었는데 그 봄에 다시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언니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잘 지냈어? 응. 말이 없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저는 대답 안 했어요. 남편 사업이 다 날아갔어. 집도 없어졌어.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언니가 말을 이었어요.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어? 많지 않아도 돼. 당장 급한 것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 까만 표지 노트가 있었어요. 꺼냈어요. 들고 나왔어요. 언니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언니가 봤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언니가 그 노트를 보면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노트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냥 까만 표지. 그런데 언니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언니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봤어. 다 봤어. 언니가 눈을 감았어요. 2008년 여름부터 수금 칸이 비어 있더라. 마지막 줄에 합계가 써 있었어. 10억이었어. 그 말을 꺼내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수백 번 혼자 그 숫자를 말해왔으니까요. 10억이면 우리 애들이 뭘 할 수 있었는지 알아? 언니가 눈을 떴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남편 아플 때, 그때 그 돈이 있었으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다시 돌아가도 달라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 나한테도 애들한테도. 언니가 입술을 움직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작아지고 있었어요. 언니가 삼계탕 들고 온 것도, 전복죽 쏘아온 것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겁먹지 말라고 한 것도 다 알아. 그게 전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 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는 없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이 미웠냐고 묻는다면 미웠어요. 10억 때문에가 아니라 남편이 혼자 사귀었던 그 시간 때문에, 마지막 날 밤 와달라는 문자를 외면했던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게 그 미움이 다른 걸로 바뀌고 있었어요. 측은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람도 무너진 거잖아. 다른 방식으로 30년을 계산하면서 살다가 결국 다 잃어버린 거잖아. 돈은 못 빌려줘. 언니가 눈물을 닦지 않은 채로 저를 봤어요. 못 빌려주는 게 아니야. 안 빌려주는 거야. 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언니가 나한테 처음 한 말 기억해? 1983년 봄 야유회에서. 저도 아는 사람 없다고. 같이 앉자고. 언니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나는 몰라. 그런데 그날 언니가 먼저 말 걸어줘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자리에서 낯선 사람한테 먼저 손 내밀어 준 게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건 진짜야. 그건 지울 수가 없어. 언니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게 뒀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울어야 했어요. 그 사람도. 한참 울고 나서 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물 한 잔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안방 서랍을 열었어요. 노트 옆에 오래된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남편 유품 정리할 때 나온 건데 수신인도 없고 발신인도 없는 봉투였어요. 열어보는 게 무서워서 그냥 뒀어요. 몇 년이 지나도 못 열었어요. 언니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모르겠어. 남편 서랍에서 나왔어. 나도 열어보지 않았어. 가져가. 남편이 남긴 거니까 남편이 알아서 한 거겠지. 언니가 봉투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다 이해했대도 나는 다 이해 못해. 솔직히. 그런데 미워하면서 살기는 싫어.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좀 가벼워졌어요. 언니가 울었어요. 이번엔 소리가 났어요. 미안해. 미안해.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볕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제 가봐. 언니가 봉투를 들고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저를 봤어요. 울다 부은 눈으로. 잘 지내. 고마웠어. 그 말이 나왔어요. 이상하게 그 말이 나왔어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어요.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당신이 참 바보야. 그 돈 다 받아도 됐잖아. 왜 혼자 삭혔어?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게 남편이었으니까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고마워. 당신 덕에 내가 언니 미워하면서 안 살았어. 눈물이 났어요. 한참 울었어요.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 해? 집에 있지. 나가도 돼? 와. 딸이 왔어요. 아들도 같이 왔어요.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말없이 다 사귀는 사람이었다고.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도 그 덕분에 우리가 아빠 욕 안 하고 살았잖아. 맞아. 그게 남편이 우리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미움 없이 살게 해준 것. 그날 밤 아이들이 가고 나서 까만 표지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펼쳤어요. 10억? 이제 됐어. 잘게 찢어서 버렸어요. 남편이 혼자 사귄 것을 이제 저도 보내는 거였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언니가 오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이상하게 꿈을 꿨어요. 1983년 야유회였어요. 혼자 앉아서 종이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서는 언니가 오지 않았어요. 저 혼자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눈을 뜨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게 꿈이라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언니가 와줬으니까요. 진짜 그날에는 나쁜 사람이라도 그날만큼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거면 됐어요.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어떨 때 제일 생각나? 봄에, 가게 문 열 때, 국 끓일 때, 아버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어요. 나는 공구 볼 때 생각난다고. 아버지가 항상 공구 들고 다녔잖아. 집에 뭔가 고칠 때마다. 저는 웃었어요. 맞아. 말없이 고치고 다니는 사람. 우리 집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없이 고치고 다닌 사람. 그게 남편이었어요. 오늘도요.